서울의 심장부 한남동의 밤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강태준의 대저택 안은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유진은 넓고 텅 빈 주방에 홀로 서서 3주년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조리대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부드럽게 익힌 갈비찜에서는 달콤한 간장향이 풍겼고 갓 지은 밥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렸다. 모두 태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3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유진은 이 집의 유령 같은 안주인이었다. 세상은 JG그룹의 황태자 강태준이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변변한 예식은커녕 가족들에게조차 제대로 된 소개 한 번 없었다. 유진의 존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완벽하게 그림자에 가려진 아내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물 위로 유람선이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형형색색의 빛을 흩뿌렸다. 저 빛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의 마지막으로 수저를 놓았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강태준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무감정했다. 배경에서는 희미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오늘 들어오세요. 저녁 식사 준비 다 됐는데 급한 일이 생겼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하지만 오늘 중요한 미팅이다. 끊는다. 유진이 결혼기념일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는 냉정하게 끊어졌다. 뚜뚜뚜. 차가운 신호음이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중요한 날, 특별한 약속, 그 모든 것은 중요한 미팅이라는 한마디에 의해 가차없이 지워졌다. 그녀는 힘없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2인분의 식사가 처량해 보였다. 결국 혼자서 저녁을 먹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음식에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2층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자 태준의 서재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유일하게 그녀의 출입을 금지한 공간.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문턱을 넘어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는 항상 말했다. 내 서재에는 들어오지 마. 내 공간을 존중해줘. 유진은 그 말을 존중이 아닌 경계선으로 받아들였다. 오늘따라 그 경계선 너머의 세상이 참을 수 없이 궁금해졌다. 어차피 그는 늦을 것이다. 어쩌면 오늘 밤도 들어오지 않을지 모른다. 아주 잠깐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짙은 나무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서재 내부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각 분야의 전문 서적들이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고 중앙에는 육중한 원목 책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간적인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유진은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의 물건을 함부로 만질 생각은 없었다. 그저 그의 세상의 일부라도 엿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책상 위를 부드럽게 쓸어보던 그녀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 장식이 닿았다. 책상 아래쪽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서랍이었다. 호기심이 이성을 눌렀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와 함께 자그마한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태준이 있었다. 하지만 그 태준은 유진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따스한 애정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항상 한 여자가 있었다. 긴 생머리에 청순한 얼굴 웃는 모습이 햇살처럼 밝은 여자. 두 사람은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다정하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행복이 넘쳐 흘렀다. 유진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의 채영과 함께 영원히 사랑할 나의 뮤즈.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한채영. 유진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며칠 전 잡지에서 스치듯 본 기억이 떠올랐다. 프랑스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천재 패션 디자이너. 최근 서울에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 귀국했다는 기사였다. 그 순간 유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왜 태준이 자신과 결혼했는지, 왜 그토록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차가웠는지. 사진 속 한채영의 얼굴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닮아 있었다. 특히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와 입가의 작은 보조개가 소름 끼치도록 흡사했다. 아, 낮은 신음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터져 나왔다. 그녀는 대체품이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찾아낸 닮은 꼴 인형.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철저한 기만이자 잔인한 연극이었다. 그녀가 품었던 작은 희망 언젠가는 그가 자신을 봐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사진 위로 떨어졌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1층에서 들려왔다. 유진은 화들짝 놀라 황급히 눈물을 닦고 사진들을 상자에 쓸어 담았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에 그만 상자를 놓치고 말았다. 와르르 사진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녀가 허둥지둥 사진을 줍고 있을 때 서재 문이 거칠게 열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태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유진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태준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과 주저앉아 있는 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평소의 냉정함을 넘어선 서늘한 분노가 그의 눈에 이글거렸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서재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유진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악력에 팔이 부서질 듯 아팠다. 이게 다 뭐예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를 거칠게 서재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쏟아진 사진들을 차갑게 한번 훑어보고는 거실의 대형 TV를 켰다. 화면에서는 마침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다. 프랑스를 매료시킨 천재 디자이너 한채영 씨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화려하게 귀국했습니다. JG 그룹과의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채영 씨는 강태준 부사장과 오랜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의 재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 가득 한채영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여유롭고 당당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속의 앳된 모습보다 한층 성숙하고 우아해진 모습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얼굴과 닮았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자신감과 광채를 지닌 그 여자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태준은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거실에는 다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묶고는 지독히도 피곤한 얼굴로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미화 씨.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권태와 귀찮음만이 묻어났다. 그녀가 돌아왔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잔인한 문장을 내뱉었다. 우리 이혼하자.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3년의 세월 그녀가 바친 청춘과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그녀는 그저 한 여자의 그림자를 연기했던 대역 배우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주인공이 돌아오자 가차없이 무대에서 퇴장당하는 것이었다. 왜 하필 저였어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목소리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태주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하얀 연기가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감쌌다. 내가 그 여자와 닮았으니까.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었다. 유진의 존재 이유는 그것 하나로 명쾌하게 정리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버린 남자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차가운 공간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남동의 화려한 밤은 오늘 밤 유진에게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서유진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그 거대한 저택의 현관문을 나섰다. 3년 동안 그녀의 옷장과 화장대를 가득 채웠던 값비싼 옷과 보석 가방들은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것들은 강태준의 아내라는 허울 좋은 역할에 주어진 소품일 뿐 서유진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빈손으로 이곳에 들어왔듯 빈손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 친구 김민서가 사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세상에 유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초인종 소리에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연 민서는 유진의 헬쑥한 얼굴과 단출한 짐을 보고 경악했다. 민서는 유진의 유일한 비밀 공유자였다. 그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불안해했었다. 유진은 민서의 품에 안겨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따뜻하고 아늑한 민서의 원룸은 차갑고 광활했던 한남동 저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곳에서 유진은 지난 3년간의 서름과 지난밤의 충격을 모두 쏟아냈다. 그 인간이 어떻게 너한테 대체품,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된대. 미친놈 아니야. 민서는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유진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이제 다 끝났어, 민서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무서운 소리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너 원래 얼마나 잘 나가던 디자이너였어. 졸업작품으로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서유진이잖아. 그 재능을 썩히고 살았던 3년이 아까울 뿐이야. 잘 됐어. 이 기회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옆에서 도울게. 민서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유진은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래, 그녀에게는 아직 꿈이 남아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잊고 지냈던 디자이너로서의 삶이 있었다. 그날부터 유진은 민서의 오피스텔에 머물며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다시 만들고 지난 3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밤낮으로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3년이라는 공백은 생각보다 길었고 경력 단절이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번번이 좌절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유진은 기분 전환 겸 최신 디자인 동향을 살피기 위해 강남의 한 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진 디자이너 전시회를 찾았다. 작품들을 둘러보던 중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혹시 서유진 씨 아니세요? 고개를 돌린 곳에는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유진은 잠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저 모르시겠어요. 대학 시절 건축과 박지훈입니다. 유진 씨 졸업작품 발표회 때 보고 정말 감명받았었는데. 박지훈. 그제야 유진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자신의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사람. 학교 다닐 때 몇 번 마주친 것이 전부였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은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아있었다.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신기하네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당연히 어디선가 멋지게 디자인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지훈의 순수한 질문에 유진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정이 좀 있어서 몇 년 쉬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지훈은 예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사연을 깊이 캐묻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화제를 돌렸다. 잘 생각했어요. 유진 씨 같은 재능 있는 사람이 쉬는 건 업계의 손실이죠. 혹시 괜찮다면 제 명함입니다. 유노이아 홀딩스라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유진은 그가 건넨 명함을 받아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노이아 홀딩스. 최근 몇 년 사이 공격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급부상한 신흥 강자. JG그룹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사로 꼽히는 곳이었다. 그런 대단한 기업의 CEO가 바로 눈앞에 대학 선배라니. 제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인데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진 씨 졸업작품에서 보여줬던 그 독창성과 섬세함이 꼭 필요해요. 혹시 관심 있다면 한번 연락 주세요.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호의가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을 정확히 기억하고 인정해주는 진심 어린 제안이었다. 3년간의 공백과 좌절 속에서 헤매던 유진에게 지훈의 제안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며칠 후 유진은 유노이아 홀딩스의 CEO실에서 박지훈과 마주 앉았다. 그는 프로젝트 아이리스라는 이름의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회사의 명운을 건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그는 유진에게 핵심인 메인 공간의 콘셉트 디자인을 맡기고 싶다고 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공백이 너무 길어서.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서유진 씨는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다시 알릴 기회로 삼으세요. 지훈의 신뢰에 찬 눈빛의 유진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강태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롯이 디자이너 서유진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였다. 한편 강태준은 유진이 떠나간 저택에서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마주하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집이 조용해져서 편하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 안을 채우는 정적은 그를 서서히 좀먹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오면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동안 유진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그녀가 쓰던 찻잔 책장에 꽂아둔 소설책 욕실에 남은 은은한 샴푸 향기. 그 모든 사소한 흔적들이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 모든 감정을 그저 익숙함이 사라진 데서 오는 일시적인 불편함일 뿐이라고 치부하려 애썼다. 한 달 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VVIP들을 위한 비즈니스 갈라가 열렸다. JG그룹의 부사장이자 유력한 후계자인 강태준은 파트너로 한채영의 팔짱을 끼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채영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여신처럼 빛났고 두 사람의 등장은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의 인사에 화답하며 머릿속으로는 지루한 행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때였다. 연 회장의 입구가 잠시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태준 역시 무심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박지훈이었다. 유노야 홀딩스의 젊은 총수이자 그의 가장 껄끄러운 경쟁 상대.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자였다. 서유진. 그녀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3년간 억눌려 있던 빛을 되찾은 듯 그녀의 얼굴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났다.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던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당한 자세,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박지훈이 사람들에게 유진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태준의 귀에 들려왔다. 저희 유노야 홀딩스의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리스를 이끌어갈 수석 디자이너 서유진 씨입니다. 수석 디자이너 박지훈의 회사에서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유진이 박지훈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쾌한데 그녀가 자신의 경쟁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그 순간 지훈이 유진에게 무언가 다정하게 속삭였고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태준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복한 미소였다. 그 미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지독한 소유욕과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질투가 그의 온몸을 휩쌌다. 자신이 버린 인형이 감히 다른 남자의 옆에서 저렇게 빛나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 했다. 자신의 그림자로서 존재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완벽하게 독립된 존재가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쥐고 있던 와인잔에 힘을 주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부서지며 붉은 와인이 그의 손을 적셨다. 옆에 있던 채영이 놀라 소리쳤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불타는 듯한 시선은 오직 연회장 건너편에서 박지훈과 함께 웃고 있는 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닮은 꼴 대체품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공허함이 단순한 허전함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후회라는 이름에 뒤늦고 고통스러운 시작이었다. 유노야 홀딩스에서의 시간은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서유진은 지난 3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색깔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프로젝트 아이리스의 디자인팀 사무실은 언제나 창의적인 에너지로 넘실댔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수십 번의 스케치 수정 작업은 고됐지만 유진은 살아있음을 느꼈다. 팀원들은 그녀의 리더십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존중했고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기쁨을 만끽했다. 박지훈은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디자인팀을 찾아 진행 상황을 살폈고 유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날카로운 안목으로 핵심을 짚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팀의 사기를 북돋았다. 유진 씨의 디자인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따뜻함이 있죠. 늦은 밤 사무실에 단둘이 남아 도면을 검토하던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칭찬에는 가식이 없었다. 유진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선배님께서 믿고 맡겨주시니까요.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하는 기분이에요. 그 모습이 원래 서유진 씨요, 왜냐? 서유진 씨의 모습일 겁니다.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죠.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깊었다. 유진은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이 주던 숨막히는 긴장감과는 정반대의 감정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로 재능 있는 디자이너로 존중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동료애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유진이 새로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수록 어둠은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한채영은 강태준의 마음이 여전히 서유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갈래서 돌아온 그날 밤 이후 태준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종종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곤 했다. 그녀는 태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분노와 질투에 휩싸인 채영은 유진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JG그룹의 후광을 이용해 교묘하게 유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아이리스모에서는 외장 마감재로 이탈리아의 한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특수 세라믹 타일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유진이 수개월에 걸쳐 찾아낸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자재였다. 그러나 갑자기 이탈리아 본사로부터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이유를 알아보니 JJG 그룹의 계열사인 JG건설이 해당 업체의 아시아 독점 유통권을 갑자기 인수해버린 것이었다. 유노야 홀딩스는 이제 JG건설의 허락 없이는 타일 한 장도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건 명백한 비즈니스 방해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사한 방법을 팀원들이 분통을 터뜨렸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유진은 채영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녀를 향한 명백한 경고였다. 며칠 후 국내 최대 패션 매거진이 주최하는 올해의 디자이너 시상식 파티가 열렸다. 업계의 모든 명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박지훈은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유진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다. 유진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단아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었다. 파티장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기서 다 보내. 한채연기였다. 그녀는 JJG 그룹의 안주인이자 패션계의 거물인 태준의 어머니 오 여사와 함께였다. 오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가 박지훈 대표가 그렇게 자랑하던 디자이너로구나. 듣던 것보다는 평범하네. 모욕적인 말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채영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손에 들린 포트폴리오를 가리켰다. 이게 그 대단한 프로젝트 디자인인가 보죠. 어디 한번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유진 씨. 그녀는 일부러 이 씨라는 호칭에 힘을 주며 유진과의 거리감을 과시했다. 유진이 거절할 틈도 없이 채영은 포트폴리오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녀가 페이지를 넘기는 척하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레드 와인 잔을 기울였다. 붉은 와인이 하얀 종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유진이 몇 달간 밤을 새워 작업한 디자인 시안들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떡해. 손이 미끄러졌네. 채영은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과장되게 소리쳤다. 명백한 고의였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때 오 여사가 차갑게 비웃으며 나섰다. 자기 물건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망쳐놓고 누굴 탓하겠니? 중요한 자리에 올수록 기본적인 몸가짐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법이란다. 어디서 근본도 없이 굴러 들어와서는 오 여사의 말은 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근본도 없다는 말은 그녀의 과거 강태준과의 비밀 결혼을 겨냥한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어머니 그만하시죠. 그때 낮은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들 뒤에 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그는 유진을 돕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약혼녀가 벌인 일 앞에서 섣불리 나설 수 없는 듯 보였다. 그의 망설임은 유진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뭐가 어때서 내가 틀린 말 했니? 오 여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박지훈이 나섰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그녀를 보호했다. 오 여사님, 한채영 디자이너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죠.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실을 이렇게 짓밟는 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군요.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지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한 뒤 굳어있는 유진을 데리고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태주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의 날 선시선과 채영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고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유진의 오피스텔 앞에서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지훈의 차가 멈춰 섰고 유진이 차에서 내렸다. 오늘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유진 씨 잘못이 아니니까.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요. 저 때문에
선배님까지 곤란해지셨네요. 죄송해요. 그런 말 말아요. 푹 쉬어요. 지우는 그녀의 머리를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는 차를 몰아 떠났다. 태주는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의 다정한 손길 그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는 유진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불태웠다. 유진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태준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세요 유진. 유진은 그의 등장에 놀라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무서운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오늘 일 미안하다. 태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자제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어머니와 채영에게는 내가 잘 말해 둘 테니. 그의 말에 유진은 허하고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렸다. 해결해 준다고요. 당신이 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나는 그저 강태준 씨. 유진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관여할 자격 없어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의 동정도 당신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 제발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을 보는 건 역겨우니까. 역겹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던 여자였다. 그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여 살던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얼음 같은 눈으로 자신을 경멸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대로 몸을 돌려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태준은 텅 빈 길 위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차가운 거절은 그 어떤 비난보다 아팠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그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짙은 밤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강태준의 차가운 거절은 한채영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그날 이후 태준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만나주지 않았고 전화는 비서를 통해 연결되었다. 그의 마음이 서유진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이 채영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유진이라는 존재를 이 업계에서 그리고 강태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시켜야 했다. 채영은 사람을 시켜 서유진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주변 인물까지 샅샅이 훑었다. 며칠 후 그녀의 책상 위에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다. 서유진의 유일한 친구 김민서에 관한 것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서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최근 부도가 났고 가족은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린 절박한 상황이었다. 채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약점.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약점을 후벼 파는데 아주 능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민서도 집요하게 걸려오는 전화와 함께 배달된 사채업자들이 그녀의 남동생을 협박하는 사진을 보고는 결국 약속 장소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었다. 민서는 화려하고 위압적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앉아요, 김민서 씨. 긴장할 것 없어요. 채영은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다.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는 현금 5만 원권으로 가득 채워진 묵직한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물. 김민서 씨, 가족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예요. 물론 공짜는 아니지. 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유진, 그 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되고 있어. 나는 내 것을 되찾아야겠고 그러려면 그 애가 좀 사라져줘야겠어. 영원히. 제가 뭘 어떻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친구로서 도와주면 돼. 채영은 민서에게 자신의 계획을 속삭였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만큼 악랄하고 교묘한 계략이었다. 민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안 돼요. 전 못해요. 유진이는 제 유일한 친구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친구, 채영이 비웃었다. 그렇게 소중한 친구가 자기 가족이 길거리에 남게 생긴 건 모르나 보네. 아, 하기야. 자기는 유노이아 홀딩스 수석 디자이너로 잘 나가시니 남의 사정 따위 눈에 들어오겠어. 김민서 씨, 선택은 당신 몫이야. 이 돈을 받고 가족을 구하고 친구와의 우정에 금 좀 가게 만들 건지, 아니면 이대로 돌아가서 사채업자들이 당신 남동생 다리 하나 분질러 놓는 걸 구경할 건지. 협박이었다. 민서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유진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에 대한 절박함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눈앞의 돈가방은 악마의 유혹이었다. 결국 눈물을 머금은 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선택했다. 며칠 후 유진은 민서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민서의 목소리는 잔뜩 흐느낌에 젖어 있었다. 유진아, 나 좀 만나줘. 너무 힘들어. 술이라도 한 잔 같이 마셔주라. 유진은 한달음에 민서가 알려준 호텔 바로 달려갔다. 민서는 이미 혼자서 꽤 많은 술을 마신 듯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있어줘. 유진은 친구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서가 건네는 와인 잔을 받아들었다. 민서는 유진의 잔이 빌 때마다 집요하게 와인을 채워주었다. 유진은 평소보다 술이 빨리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친구를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유진의 눈앞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정신이 흐릿해졌다. 민서야, 나 너무 어지러워. 약이라도 탄 거야.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민서는 쓰러지는 유진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그녀는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미리 예약해둔 스위트룸으로 유진을 옮겼다. 같은 시각 박지우는 다른 호텔에서 해외 투자자들과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그는 만취 상태였다. 비틀거리며 호텔을 나서는 그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부축하며 말했다. 박지훈 대표님 맞으시죠? 대표님께서 예약하신 호텔방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저항할 힘도 없이 남자가 이끄는 대로 차에 올라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유진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호텔 그 방이었다. 채영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지훈은 침대에 던져지듯 눕혀졌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 것을 확인한 후 한채영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약에 취해 잠든 유진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지훈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유진의 드레스 어깨끈을 살짝 끌어내리고 지훈의 넥타이를 풀어헤쳤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치 함께 밤을 보낸 연인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자세를 연출했다. 찰칵, 찰칵, 찰칵. 휴대전화 카메라의 무정한 셔터음이 방의 정적을 갈랐다. 채영은 여러 각도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았다. 사진 속 그들은 누가 보아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였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사진들을 익명의 계정을 통해 몇몇 연예부 기자들에게 전송했다. 유노이아 홀딩스 CEO와 수석 디자이너의 은밀한 밀회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다음날 아침 유진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낯선 침대.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몸을 일으키려던 그녀는 옆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박지훈. 그가 넥타이가 반쯤 풀어진 셔츠 차림으로 침대 반대편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선배님. 그 순간 유진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뉴스창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단독 유노이아 홀딩스, 박지훈 대표, 서유진 디자이너 호텔 스캔들. 성공 뒤에 숨겨진 부적절한 관계. 프로젝트 아이리스는 사랑의 결실이었나? 천재, 디자이너의 성공 신화. 알고 보니 몸 로비, 수십 개의 기사들이 그녀와 지훈의 사진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사진은 교묘하게 찍혀 있었고 기사의 내용은 온갖 악의적인 추측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오직 실력으로 얻어낸 성과들은 한순간에 유혹을 통한 성공으로 폄하되었다. 댓글창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이게 대체...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파놓은 덫이었다. JG그룹 부사장실. 강태준은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의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서유진과 박지훈이 한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그의 심장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 질투, 분노. 그가 자신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가 이것이었나. 결국 그녀도 다른 남자에게 몸을 의탁해 성공을 좇는 속물적인 여자에 불과했단 말인가. 그는 당장이라도 유노야 홀딩스로 쳐들어가 박지훈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유진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 표정에는 열정이나 안락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축 늘어진 인형처럼 미동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진의 구도. 마치 누군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연출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태준은 자신이 알던 서유진을 떠올렸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빈손으로 자신의 집을 나섰던 여자.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도 꼿꼿함을 잃지 않았던 여자. 그런 그녀가 이런 값싼 방식으로 성공을 얻으려 했다 말이 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서서히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사건일지도 모른다. 서유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누군가의 악의적인 계획.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채영. 태준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내 부사장님,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이 스캔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알아봐. 사진을 유포한 최초 출처 어젯밤 서유진 디자이너와 박지훈 대표의 행적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질투에 눈이 먼 전 남편이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냉정한 추적자의 눈빛이 그의 눈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스캔들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다. 유노이아 홀딩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야심차게 준비하던 프로젝트 아이리스는 무기한 보류되었다. 서유진은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되었다. 회사는 그녀를 대기 발령 조치했고 그녀는 김민서의 오피스텔에 갇혀 두문불출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그녀는 민서에게 진실을 추궁했지만 민서는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지훈 역시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숙취와 함께 눈을 떴을 때 마주한 지옥 같은 현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지만 기억이 끊겨 있어 반박할 증거가 없었다. 그는 회사를 지키고 유진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 조금만 버텨줘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된 유진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다. 한편 제지그룹 총수인 강 회장은 아침 신문을 읽다가 태블릿 PC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박지훈의 얼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젊고 유능하며 무서울 정도로 JJG 그룹을 위협하는 경쟁자. 그는 이전부터 박지훈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박지훈의 모습에서 그는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여인을 떠올렸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단호해 보이는 인매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김비서, 은호야 홀딩스, 박지훈 대표. 그 사람 뒷조사 좀 다시 해보게. 출생부터 지금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강 회장의 지시는 신속하게 이행되었다. 며칠 후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올라왔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박지훈. 그는 강 회장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끝내버렸던 여자의 아들이었다. 그녀가 홀로 낳아 기른 자신의 아들이었다. 서류에는 지훈의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쿵. 강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유노야 홀딩스가 지난 몇 년간 JGG 그룹의 사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핵심 기술을 빼내가며 집요하게 공격해왔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이 자신의 일생을 걸고 준비한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그날 밤 강 회장의 서재에서는 아내 오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뭐라고요? 당신한테 아들이 또 있었다고요?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의 자식을.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요. 그 천박한 것의 자식이 지금 우리 태준이 앞길을 막고 우리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거예요. 서재 문틈으로 부모님의 격렬한 언쟁을 듣고 있던 강태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박지훈이 내 형제라고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 그를 향한 경쟁심과 질투심에 뒤섞여 있던 감정의 실체가 순식간에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라이벌 의식이 아니었다. 형제간의 비극적인 운명이었다. 박지훈은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자신과 유진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캔들의 배후에 한채영과 JG 그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유노야 홀딩스는 모든 자금력을 동원해 JG 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했다. 그는 JG 그룹의 약한 고리들을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언론을 이용해 강 회장의 과거까지 들먹이며 경영진의 도덕성을 공격했다. JG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뉴스를 통해 JG 그룹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던 서유진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 역시 스캔들의 피해자였고 어쩌면 이 모든 사태의 도화선이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그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폐인처럼 무너져 내릴 강태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증오하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비극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다. 유진은 박지훈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며칠 후 그녀는 유노이아 홀딩스의 CEO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지훈의 얼굴은 그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힘들었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멈춰주세요. JGG 그룹에 대한 공격 이제 그만하세요. 지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유진 씨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상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선배님의 복수죠. 그렇죠.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유진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이 내 어머니와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까지 망가뜨리려 하고 있고요. 나는 내 것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복수가 끝나면 선배님은 행복해지실까요? 모든 것을 파괴한 잿더미 위에서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제가 막을게요. 그 복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적대적 M&A를 멈추세요. JG 그룹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대가로 제가 선배님 곁에 있을게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요. 당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 멈춰주세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자기 희생이었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복수를 위해 평생을 달려왔다. 목표는 이제 눈앞에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하는 여자가 자신을 제물로 바쳐 그 복수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당신 진심입니까? 강태준을 위해서.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의 파국을 막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창백하지만 결연한 얼굴을 보며 지우는 깊은 갈등에 빠졌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그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죠. 한편 강태준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가 시켜둔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서유진이 유노이아 홀딩스로 들어갔다는 보고였다. 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위급한 상황에 왜 하필 박지훈을 만나러 간 것일까? 그는 스캔들에 대해 자신이 알아낸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차를 몰아 유노이아 홀딩스 본사로 향했다. 그가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유진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그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박지훈이 그녀의 뒤를 따라 나오며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유진아.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지우는 태준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일이지? 강태준 씨 보다시피 이 사람은 이제 나와 함께하기로 했네. 그러니 이만 돌아가 주시는 게 좋겠군. 태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박지훈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쥔 소유욕 가득한 손길, 그리고 그것을 뿌리치지 않는 유진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태준에게는 하나의 결론으로 보였다. 그녀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버리고 결국 승리자가 될 박지훈을 선택한 것이라고. 그는 몰랐다. 그녀가 방금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그녀가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서유진, 너.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겨들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지훈과 함께 건물을 빠져나갔다. 태준은 텅 빈 로비에 홀로 서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로 자신의 손으로 밀어낸 채 박지훈이 JG 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철회했다는 소식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유노이아 홀딩스의 갑작스러운 후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한채영은 이 소식을 듣고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박지훈을 이용해 서유진과 강태준을 모두 파멸시키려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JG 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서유진은 박지훈의 보호 아래 들어갔으며 강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돌아올 줄 몰랐다. 모든 것이 서유진 때문이었다. 그 여자만 없었다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것이다. 채영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사랑이 증오로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서뜨려 버리겠어. 그녀는 더 이상 서유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채영은 수소문 끝에 어두운 세계의 해결사를 고용했다. 그녀는 거액의 돈을 건네며 요구했다. 단순한 사고처럼 보여야 해요. 강도를 당한 것처럼. 하지만 반드시 숨통을 끊어놔요. 그녀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채영이 잔혹한 음모를 꾸미는 동안 강태준 역시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을 향한 오해와 절망 속에서도 호텔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가 고용한 정보팀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호텔 복도의 CCTV 영상. 영상 속에는 김민서가 아니라 검은 모자를 쓴 낯선 남자가 박지훈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온 직후 한채영이 비상계단을 통해 같은 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또한 사진을 유포한 IP 주소를 역추적한 결과 대포폰을 사용한 일회성 접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든 정황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채영이 있었다. 태주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토록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채영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따지고 싶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서유진의 안전이었다. 채영이 이 정도로 악랄한 여자라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정보팀에게 채영의 모든 통화 기록과 자금 흐름을 24시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정보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채영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그 돈이 전과 기록이 있는 한 해결색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눈 암호 같은 통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오늘 밤 서유진을 해치려는 계획이 세워졌다는 결론이 나왔다. 목표 위치는 유노이아 홀딩스 본사 지하 주차장. 시간은 밤 10시경. 보고를 듣는 순간 태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현재 시각은 9시 30분. 그는 미친 듯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제발 늦지 않기를. 제발 그녀가 무사하기를. 그 시각 서유진은 박지훈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제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아니에요, 선배님.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인데요. 유진은 지훈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와의 계약 관계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주차장은 퇴근 시간이 지나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가는 유진의 구두 소리만이 싸늘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때 어두운 기둥 뒤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술에 취한 듯 보였지만 그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냉정했다. 남자는 유진의 앞을 막아섰다. 저기요, 비켜주시겠어요? 유진이 경계하며 말했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날카로운 과도였다. 가방하고 지갑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강도였다.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건네려 했다. 하지만 남자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다. 그가 칼을 쥔 손을 높이 치켜드는 순간 유진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지옥의 소음 같은 급제동 소리가 주차장을 찢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들 앞에 멈춰섰고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한 남자가 뛰쳐나왔다. 강태준이었다. 유진아. 그가 절규하듯 외치며 유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놀란 강도가 무의식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뷰어그.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았다. 유진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태준의 등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어깨 너머로 하얀 셔츠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강도는 놀라 칼을 떨어뜨리고 황급히 도망쳤다. 태준의 몸이 천천히 유진에게로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몸을 부축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피가 그녀의 손을 적셨다. 태준 씨, 강태준 씨, 정신 차려요. 왜 당신이... 태준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피를 토하며 힘겹게 말했다. 다행이다. 네가 무사해서.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눈이 새우르르 감겼다. 유진의 절규가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 쳤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수술실 앞 복도는 차가운 침묵과 절망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태준의 피로 얼룩진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넋 나간 사람처럼 수술실 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박지훈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얼마 후 오 여사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복도 저편에서 달려왔다. 그녀는 아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피투성이가 된 유진을 발견한 그녀의 눈에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너 내년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이 불길한 것. 오 여사가 유진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드는 순간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십시오, 여사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내가 뭔데 마가 다 너희들 때문이야. 오 여사의 악에 바친 고함에도 유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오 여사를 올려다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사람이 저를 구했어요. 칼에 찔린 건 제가 될 뻔했어요. 그 사람이 저 대신... 유진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 눈물에는 슬픔과 공포, 그리고 자신 때문에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결코 꾸며낼 수 없는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진실한 고통이었다. 오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언제나 유진의 돈과 권력을 보고 아들에게 접근한 천박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를 위해 진심으로 비통해야 하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킬 만큼 사랑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수술실 문 위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오 여사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유진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복도는 이제 두 여인의 간절한 기도와 숨막히는 기다림만이 남았다. 기나긴 수술이 끝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유진과 오 여사, 박지훈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쳐 보이는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칼날이 중요한 장기는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과다출혈로 아직 위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시금 불안에 휩싸였다. 태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든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서유진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중환자실 앞 작은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면회 시간이 되면 잠시나마 그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버텼다. 오 여사는 처음에는 그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진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아들을 향한 유진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 역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두 여자 사이에는 더 이상 날 선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같은 마음으로 한 남자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박지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그는 멀찍이서 유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가 끼어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기적처럼 태주는 고비를 넘겼다.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그는 의식을 되찾았다.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수척해진 유진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유진, 갈라진 목소리가 힘겹게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유진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깨어난 그를 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깨어났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고 하염없이 울었다. 태주는 아직 움직이기 힘든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하고 또 안도했다. 태준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두 사람에게는 꿈같은 시간이 찾아왔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하얀 병실 안에서 그들은 비로소 3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었다. 태준은 모든 것을 고백했다. 한채영을 잊지 못해 그녀와 닮은 유진을 아내로 맞이했던 어리석음 그녀의 진심을 외면했던 오만함 그리고 뒤늦게 자신의 사랑을 깨닫고 느꼈던 후회와 질투까지. 호텔 스캔들. 내가 조사했어. 전부 한채영이 꾸민 짓이야.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나는 알고 있었어. 그의 고백에 유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던 의심의 가시가 마침내 뽑혀나가는 순간이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를 증오하려 애썼지만 단 한순간도 그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당신을 원망했지만 당신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며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메워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거짓과 오해가 아닌 진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 여사는 아들과 유진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직접 끓인 호박죽을 들고 병실을 찾았다. 태준이 잠든 사이 그녀는 유진에게 죽 그릇을 건넸다. 내오도 좀 먹어라.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태준이가 저 녀석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구나. 다 내 덕분인 게지. 오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동안 내가 모질게 굴어서 미안했다. 어렵게 꺼낸 사과였다.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사모님, 이제 사모님 소리는 그만하거라. 태준이가 일어나면 정식으로 양가 어른들 모시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것은 허락이었다. 유진은 오 여사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두 여자는 비로소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했다. 박지훈도 태준의 병실을 찾았다. 태준은 아직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똑바로 지훈을 마주했다. 두 남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경쟁심 질투 그리고 핏줄이라는 기묘한 운명이 뒤섞여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둘 다 할 필요 없어. 태준이 힘겹게 대답했다. 그녀를 유진이를 지켜줘서 고맙다. 당신만큼은 아니었지.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유진 씨, 우리 사이에 있었던 계약 이제 없는 걸로 합시다. 당신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게 맞아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자신의 길고 길었던 복수와 짝사랑에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한 달 후 태준은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다. 두 사람은
한남동 저택이 아닌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차가운 정적 대신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몸에 이상을 느꼈다. 자꾸 속이 메스꺼리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조차 역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동안 겪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계속되었다. 불안한 마음에 찾아간 병원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임신 6주입니다, 사모님. 축하드려요. 임신.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태준과 그녀의 아이. 끝없는 절망과 고통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이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태준에게 작은 아기 신발이 담긴 상자를 건넸다. 상자를 열어본 태준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격이 교차했다. 그는 신발을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진짜야. 유진이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유진아. 내가 평생 지켜줄게. 너하고 우리 아기 목숨 걸고 지킬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웃었다. 마침내 그들에게도 행복이라는 빛이 찾아오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는 동안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었다. 태준을 찌른 범인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경찰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한채영을 향한 의심은 심증일 뿐. 물증이 없어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었다. 위기를 벗어난 채영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JG그룹의 강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저를 의심해요. 제가 태준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채영은 눈물을 쏟아내며 처절하게 피해자를 연기했다. 그녀는 박지훈과의 관계 때문에 자신이 비즈니스적인 음해를 당하고 있으며 태준을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호소했다. 강 회장은 이미 박지훈 문제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아들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상황이 괴로웠다. 그런 그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채영은 또 다른 희생양처럼 보였다. 자신의 복잡한 가족사 때문에 상처받은 가여운 여자. 그래,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강 회장은 그녀를 동정했다. 걱정하지 말거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룹에서 널 보호해줘야지. 당분간 내 곁에서 일을 좀 배우며 마음을 추스르거라. 그는 채영에게 JG그룹의 고문이라는 직함을 주고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늑대에게 양우리를 맡기는 것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결정이었다. 희망의 빛이 막 드리우기 시작한 유진과 태준의 머리 위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키웠다. 태준의 곁에서 안정을 되찾은 유진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았다. 살짝 불러온 배를 소중하게 감싸 안은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보물처럼 아꼈다. 그는 JG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남편이자 예비 아빠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두 사람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방을 꾸미고 작은 옷가지를 사 모으며 소박하지만 완벽한 행복을 누렸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세상 밖에 존재하는 비극의 씨앗은 그들이 모르는 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주말 강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었다. 유진은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님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태준을 위해 마지못해 수락했다. 그날 저녁 저택의 거대한 다이닝 룸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의 맞은편에는 한채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신임 아래 JG그룹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어느새 가족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하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다. 아이고, 배가 제법 나왔네.
조심해야겠다. 우리 그룹에 귀한 장손이 들어있는데 오 여사가 유진의 배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유진의 든든한 보호자였다. 그 말에 채영의 얼굴에 순간 스산한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네, 조심하고 있어요. 어머님. 유진이 미소로 화답했다. 채영은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정말 축하해요, 유진 씨. 뱃속의 아기가 아빠를 닮으면 정말 잘생겼겠어요. 아, 혹시라도 엄마 닮아서 길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임산부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잖아요. 말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은연중에 유진의 근본 없음을 다시 한번 건드리고 있었다. 태준이 차가운 눈으로 채영을 쏘아보았지만 채영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불편한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겨 담소를 나누었다. 유진은 잠시 바람을 쐬고 싶어 2층 테라스로 향했다. 그녀가 저택의 상징인 중앙의 나선형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였다. 바로 뒤따라오던 채영이 갑자기 어멋 하는 소리와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진주 목걸이를 놓쳤다. 촤르르 수십 개의 진주알이 대리석 계단 위로 쏟아지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죄송해요, 유진 씨. 제가 잠시 손이 미끄러져서. 채영이 당황한 척 말했다. 괜찮아요. 유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계단을 오르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채영은 계단 옆에 놓여있던 작은 장식용 탁자를 유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로 살짝 밀었다. 동시에 그녀가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 씨. 유진이 부르는 소리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 굴러가는 느낌이 들었다. 진주알이었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옆으로 피하려던 몸이 채영이 밀어둔 장식 탁자에 부딪혔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유진의 몸이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끔찍한 비명 소리로 바뀌었다. 태준이 가장 먼저 달려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계단 아래쪽에 쓰러져 있는 유진과 그녀의 하얀 원피스 위로 붉게 번져나가는 선혈이었다. 유진아, 안 돼, 유진아. 태준의 절규가 저택을 울렸다. 다시 찾은 병원은 지옥이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유진은 사경을 헤맸다. 몇 시간 후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산모는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태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토키엠으로 기다렸던 아이, 그와 유진의 행복의 상징이었던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다. 병실에 누워있는 유진은 텅 빈 인형 같았다. 그녀는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느껴지던 작은 생명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태준은 그녀의 곁에서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가 어떻게든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어떤 말도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아이의 상실은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만들어 놓았다. 공유했던 슬픔은 그들을 묶어주는 끈이 아니라 서로를 밀어내는 칼날이 되어버렸다.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한채영은 다시 한번 교활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강 회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목걸이 때문에, 제가 유진 씨를 불렀기 때문에, 저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자백하며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연기를 했다.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이미 마음이 약해져 있던 강 회장은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일어나거라. 고의가 아니지 않느냐. 운이 없었던 게지. 쯧쯧. 유진이 그 애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는 비극의 원인을 채영의 실수가 아닌 유진의 부주의와 불운으로 돌려버렸다. 그는 슬픔에 잠긴 태준에게도 말했다. 자네들 아직 젊지 않나. 아기는 다시 가지면 돼.
이제 그만 훌훌 털고 일어나 회사 일에 복귀하게. 강 회장의 그 무심한 위로는 유진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이 집안에서 그녀는 영원히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아이의 죽음은 그저 운이 없었던 일로 치부될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 머무는 한 그녀는 결코 안전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유진은 퇴원하던 날 태준에게 이별을 고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태준 씨. 유진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더 잘할게. 내가 지켜줄게. 태준이 애원했지만 유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켜준다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아기도 그리고 나도. 이 집안은 저주받았어요. 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든 채 두 번째로 그를 떠났다. 첫 번째 이별이 배신감과 분노였다면 두 번째 이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완전한 절망이었다. 유진이 떠나간 집에는 다시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태준은 폐인이 되었다. 그는 매일 밤 술로 슬픔을 달랬다. 아이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보낸 그의 삶은 의미를 잃었다. 그러던 어느 술 취한 밤, 그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계단 위에서 흩어지던 진주알, 자신을 부르던 채영의 목소리, 그리고 발목을 걸었던 장식 탁자의 미묘한 위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한 우연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자연스러운 조각들. 태준의 취기, 어린 눈동자에 서서히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남은 삶을 모두 불태워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복수의 불씨였다. 서유진이 떠난 후 강태준은 유령처럼 살았다. JG그룹의 황태자는 온데간데 없고 술에 절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무너진 남자만 남아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회사에 나타났고 중요한 회의에서 조는가 하면 비틀거리며 복도를 걷다가 서류를 쏟기 일쑤였다. 강 회장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잃고 아내마저 떠나보낸 아들을 가엾게 여겼다. 그는 태준을 질책하는 대신 한채영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며 회사를 안정시키려 했다. 태준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자네가 옆에서 좀 도와주게. 자네만 믿는다. 한채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강태준의 몰락은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서유진이라는 눈의 가시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그녀의 뜻대로 흘러갔다. 그녀는 강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JG그룹의 실세로 떠올랐다. 그녀는 망가진 태준을 경멸하면서도 자신의 완전한 승리에 도취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태준의 망가진 모습이 모두 계산된 영이라는 것을. 밤이 되면 태준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술에 취해 흐리멍덩했던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냉철하고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옆 비밀 공간에 틀어박혀 신뢰하는 정보팀과 함께 밤을 새워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슬픔을 복수심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을 미끼로 던진 것이다. 한채영이 방심하고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도록 조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유진의 유산을 초래한 그날의 사고였다. 태준의 팀은 저택의 모든 CCTV 영상을 1초 단위로 분석했다. 사고가 일어난 계단은 사각지대였지만 다른 각도의 영상에서 미세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사고 직전 채영기 장식 탁자 근처에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당일 저택을 출입했던 하인들의 명단을 확보해 그들의 최근 행적을 추적했다. 결정적인 증언은 한 젊은 하녀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사고 직후 채영으로부터 입막음조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지만 정보팀의 끈질긴 설득과 신변 보호 약속에 마침내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봤어요. 한채영 고문님이
일부러 탁자를 발로 차서 서유진 사모님 동선에 갖다 놓는 걸 똑똑히 봤어요. 진주 목걸이도 일부러 끄는 것처럼 보였어요. 두 번째 조사는 한채영의 자금 흐름이었다. 태준의 예상대로 그녀는 깨끗하지 않았다. 강 회장의 신임을 등에 업은 그녀는 대담하게 회사의 돈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외삼촌 명의로 유령 회사를 여러 개 설립하고 JJG 그룹의 주요 프로젝트 대금을 부풀려 빼돌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빼돌린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JJG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킬 야욕을 키우고 있었다. 태준은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다. 하녀의 자백이 담긴 영상 녹화 파일 체형에 발길질에 긁힌 대리석 바닥의 미세 흔적 사진, 그리고 그녀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수백 장의 재무자료와 계좌, 이체 내역까지.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결전의 날 JG그룹에서는 긴급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동시에 소집되었다. 안건은 그룹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 선포였다. 최근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하자 주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강 회장과 한채영은 이사회에 상석에 앉아 있었다. 채영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질 생각에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강태준은 평소처럼 잔뜩 구겨진 모습으로 회의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이 회의 시작을 알렸다. 재무팀장이 나와 최근의 실적 악화에 대해 변명 같은 보고를 늘어놓았다.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JG그룹의 재무 상태가 왜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채영은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 술주정뱅이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거지. 태준은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며칠간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마술을 보시게 될 겁니다. JG그룹의 수백억 원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마술이죠.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JG그룹에서 시작된 돈이 어떻게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단 하나의 계좌로 모이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 이름, 채영의 외삼촌이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채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게 다 뭐죠? 강 부사장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건가요?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모함, 태준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다음 화면에는 채영과 외삼촌이 주고받은 비밀 메시지 자금 세탁을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 그리고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 내역이 차례대로 펼쳐졌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었다. 강 회장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채영아, 이게 다 사실이냐? 아니에요. 회장님, 조작된 거예요. 강태준이 저를 몰아내려고 함정을 판 거라고요. 채영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아버님께서, 그리고 주주 여러분께서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에게 우리 회사를 맡기셨습니다. 회사 돈 수백억을 횡령하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인품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재생된 것은 저택 한녀의 영상 증언이었다. 봤어요. 한채영 고모님이 일부러 탁자를 발로 차서 한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유진을 해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사고를 위장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졌다. 과거 호텔 스캔들과 주차장 칼부림 사건의 배후 역시 그녀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덧붙여졌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들의 아버님의 손자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현장의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대리석 바닥에 남은 긁힌 자국과 사고직 그 체형의 신발 밑에 박혀있던 미세한 진주 가루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채영의 가면이 완벽하게 벗겨졌다. 그녀는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았다. 강 회장은 자신이 믿었던 여자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잃어버린 손자에 대한 죄책감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태주는 얼음 같은 눈으로 채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당신의 연극은 이제 끝났어, 한채영. 그가 손짓하자 회의장의 뒷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살인, 미수교사 그리고 내 아이를 죽인 죄, 그 죄값 감옥에서 평생 치르게 될 거야. 경찰들이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채영의 손목에 채웠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태주는 텅 빈 스크린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이 모든 진실을 서유진에게 전하고 그녀를 되찾는 것이었다. 한채영의 구속과 JG그룹의 추악한 진실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연일 뉴스에서는 재벌가의 민낯과 한 인간의 탐욕이 부른 비극에 대해 떠들어댔다. JG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쳤고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이어졌다. 강 회장은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고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주는 굳건히 버텼다. 그는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그룹의 총수 대행으로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냉정한 황태자가 아니었다. 깊은 고통과 후회를 겪으며 단련된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본 주주들에게 보상안을 제시했으며 부패한 내부 인물들을 모두 솎아내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무너져가던 JG그룹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될 무렵 태주는 한 통의 국제 이메일을 받았다. 박지훈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군. 자네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유노이아 홀딩스는 아시아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과거의 복수는 모두 잊고 나 역시 내 길을 가려고 한다. 서유진 씨에게 행복하라는 말을 전해주게.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답장을 보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란다 형. 회사는 안정을 찾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황무지였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 서유진이 없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녀의 친구 김민서도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태주는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처럼 그녀를 몰아쓰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다. 몇 달 후 마침내 그녀의 행방을 찾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녀는 남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도에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태주는 그 길로 차를 몰아 남쪽으로 향했다. 화려한 세단을 버리고 평범한 국산차를 렌트했다. 그는 요란하게 그녀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멀찍이서 그녀의 공방을 지켜보았다. 흙과 마음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공간. 창문 너머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질척한 흙을 두 손으로 매만지며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그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진지했다. 그녀는 부서진 자신의 마음을 흙을 빚으며
스스로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주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며칠 동안을 그렇게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방을 얻었다. 아침이 되면 그녀가 공방문을 여는 것을 보고 저녁이 되면 그녀가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의 낡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날 새벽 태주는 공구함을 들고 와 지붕 위로 올라갔다. 유진이 공방에 나왔을 때 지붕은 이미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의아해했지만 그저 마음씨 좋은 동네 사람의 소행이려니 생각했다. 또 어느 날은 그녀가 무거운 유약통을 낑낑거리며 옮기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그가 말없이 통을 들어 창고에 옮겨주었다. 유진은 그제야 그가 마을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변명하거나 다가서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당신이 잘 있는지 보고 싶어서. 방해하지 않을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그 후로도 그는 유진의 주변을 맴돌았다. 장작을 패주고 땔감을 쌓아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공방 문고리에 조용히 걸어두고 사라졌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면 그는 기꺼이 물러섰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녀의 상처가 아물고 그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얼마가 걸리든 기다릴 작정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바닷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어느 가을 저녁, 유진은 노을 지는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방파제 끝에 홀로 앉아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그의 등이 어쩐지 위태롭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오랜 침묵 끝에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든 진실을 알아냈어. 그는 그날 밤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 한채영의 모든 범죄, 그리고 아버지의 참회까지 모든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녀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한 보고였다. 이야기를 다 들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정말로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태준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어떤 진실도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우리 아기도 지키지 못했어. 평생을 후회하고 속죄하며 살아도 모자랄 거야. 그러니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저 당신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를 잃은 고통도회를 통해 슬픔을 이겨내려 했던 시간들, 그리고 여전히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보고 어루만졌다. 며칠 후 태주는 유진에게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하얀 조약돌로 단장된 작은 추모석이 놓여 있었다. 추모석에는 이름 대신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의 작은 별 영원히 마음속에. 태준이 그들의 잃어버린 아기를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다. 슬픔을 덮어버리는 대신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유진은 추모석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때 태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포겠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의 손 사이를 타고 흘렀다. 그것은 용서이자 화해이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의 상처는 흉터로 남아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흉터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며 함께 걸어갈 것이다.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지는 해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지난날의 절망 대신 함께 만들어갈 내일에 대한 조용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진정한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